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살아남는.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명화 선생님께서는 네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요? 누가 떠오르셨는지.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드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예, 저서가.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오.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요.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푸쉬의 매장에 간대요. 빨간 푸쉬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그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푸시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주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돈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네. 푸주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네, 비슷비슷한 사람. 경험이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그렇죠,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린 거.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야.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랬던 사실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말씀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됐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쓴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예, 마트루시카 같은 까도 꺼내도 새로운 꺼내도.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그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왔어. 내가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되죠. 그냥.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네, 도시락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형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네,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한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사냥의 네, 경우에는. 무서운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그런 하는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들어보셨죠? 네,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예, 좋은 예.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 확증 편향들이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대할 수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저기였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다 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가자면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심채경 선생님은 이 책도 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처럼
이 책은 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이치는 간단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책은 우리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아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1장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안 되는 거라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다 가는데 여기에 어떤 80세 노인이 있고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야만 할 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늙었다는 이유로 이 80세 노인을 치라고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 정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면 성실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나 진실은 그것이 자연과학일 때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늘의 주제 괴물 같은 인간. 김영하 작가님이 괴물 같은 인간. 문학 속에서도 괴물 이런 게 네, 많이 있죠. 문학은 괴물하고 이제 친하죠. 근데 괴물은 저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아직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존재. 불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네. 그 지평선에 나타나는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네. 괴물은 아직 잘 모르는 존재인 거죠. 아, 문학은 뭐 시초부터 굉장히 괴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괴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뭐 키클롭스라든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다거나 아니면 말과 이렇게 인간을 같이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같은 거 근데 이런 존재들이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고 그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유기. 네. 아,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뭐 저팔계, 사오정 다 괴물이죠. 괴물이네. 그렇죠. 예, 원숭인데 막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는 서유기가 동양에서 괴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랑받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그때 쓴 소설이 네. 문학사에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뭐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예,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오.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귀족 가문의 네.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셀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야,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다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유럽으로 뭔가 튑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버린. 덮어서요.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뭐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래도 재밌죠? 음산한데.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프랑켄슈타인.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이-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면 안 도망가요. 되잖아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이럴 수가.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아,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나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와달라 이러면서.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아이고.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셸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셸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돼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내보였는데. 맞아.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